그날도 모래바람이 뿌연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한여름이면 공기조차 뜨겁게 달궈지는 나라. 저는 그곳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 이름은 리처성이었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 아랍어과를 졸업하고 외무성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 시리아를 거쳐 이곳까지 왔죠. 북한 사람들이 보면 부러울 것 없는 자리였지만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내 마음은 언제나 바람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노동당 39호실 실장, 장군님의 금고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북한 돈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사위로 불린다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늘 특권의 무게를 짊어진 삶이었지요. 평양의 60평짜리 장인어른의 아파트에서 살며 사람들은 나를 하늘이 내린 사위라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나는 그 이름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권력의 빛이란 결국 누군가가 내 목숨을 쥐고 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도 장군님의 사진이 걸린 사무실에서 나는 문득 고개를 들고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항상 날 위해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내게는 서슬퍼런 감시의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리아 파견 시절 처음으로 내 인생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가 느슨한 나라라 감시도 조금 느슨했지요. 그 덕에 생전 처음으로 인터넷을 써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불을 끄고 노트북을 켜서 조심스레 검색창에 글자를 쳤습니다. 김, 정, 일. 잠시 후 화면에 뜬 문장 하나. 1941년 소련 하바롭스크 근처에서 출생.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백두산 밀령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장군님이라 배워왔는데 이건 뭐죠?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부터는 김일성 항일투쟁, 6.25 전쟁, 김정은 모든 걸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믿고 있던 혁명신화는 조작된 이야기였다는 것을. 보통 국가 공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혼 경력이 있으면 출세를 하지 못하는데 김정일은 이혼과 결혼을 수차례나 하고 또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쪽잠을 자면서 주먹밥만 먹고 버텼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배가 남산만 하니 참으로 괴리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만의 일상적인 모습도 드라마 같은 영상 자료로 아주 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해온 나만의 모습은 선진화된 미국 자본주의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의 건물, 사람들, 도로의 차들까지 정말 활기가 넘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거짓말 속에 살고 있었단 말인가.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2016년 나는 시리아를 떠나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곳은 돈이 넘치는 나라였지요. 석유와 황금이 흐르는 나라. 북한의 노동자들도 10,000명 가까이 파견돼 있었고 그들의 피땀 어린 외화는 모두 조국의 금고로 흘러갔습니다. 대사관은 3층짜리 대리석 건물로 지하 차고까지 딸린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철저한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보위부 감시원이 상주했고 노동자들 속에도 감시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 드라마를 숨어서 봤다는 말만 들어도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당일 밤에 사라졌습니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외교관의 탈을 쓴 감시자들, 그게 우리의 삶이었던 거죠. 사실 그때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대사관 유리창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래바람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보위부 안전대표가 와서 한참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다른 동무들을 너무 믿지 말라오. 리 동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무실 전화 수화기 밑에 작은 붉은 점이 찍혀 있었고 회의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내 뒤통수를 쫓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간 그 자리에서 평양행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대사관 안의 공기는 늘 차갑고 웃음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조국의 대표자로서 웃어야 했지만 밤에는 창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이미 탈출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차 핵실험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을 규탄했고 쿠웨이트 정부는 즉시 우리 외교관들을 추방했습니다. 대사가 떠난 뒤 나는 그 공석을 메우며 대사대리 자리에 앉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직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쿠웨이트에서의 외화벌이가 어렵게 되자 대사관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작은 건물로 대사관을 옮기고자 이사 준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비벽에 걸려있던 장군님 초상화 한 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이라기보다 그냥 인쇄된 포스터 같은 거였지요.
그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북한에선 수령의 초상화 분실은 국가반역죄입니다. 그림 한 장이 아니라 충성심의 상징이기 때문이지요. 나는 세포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보고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묻어두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2년간 나는 매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놈이 평양에 들어가 나를 고자질하면 내 목숨은 끝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결국 내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평양에서 전보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리철성 동무는 평양으로 즉시 귀환할 것. 인민복을 양복으로 교체한 새 그림을 줄 테니 로비에 걸린 유화 작품을 직접 지참할 것. 이상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초상화인데 왜 유화를 가져오라 합니까? 이건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아, 귀국하면 죽는구나. 나는 그 죽음이 다가오는 냄새를 단번에 맡았지요. 그동안의 경험이 있어 내 앞날이 눈앞에 바로 그려졌습니다. 아마 평양 땅을 밟는 즉시 국가보위부에 체포되고 우상화를 소홀히 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한 정치범으로 최소한 정치범 수용소를 가거나 상황이 좋지 못하면 바로 사형에 처할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군님께 일생을 바친 걸 당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이런 내용을 보고도 안 하고 숨겼다니 우리를 다 죽이기라도 하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셔서 당신을 지켜줄 힘이 없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그녀의 눈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린 선택해야 하오. 죽으러 가겠소, 살기 위해 나서겠소. 며칠 후 아내는 평양에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날 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앉아 찾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가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충성했지만 결국 60평짜리 아파트도 빼앗기고 감자 4kg만 받았어요. 남들 다 뒷주머니 찰 때 아버지는 강직하게 일생 배급만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오셨는데 아버지는 평생 충성한 결과가 참 허망하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힘들 것 같다고 하셨고요. 이제 저도 확실해졌어요. 충성은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절망감에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미움도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019년 봄 새벽 4시 반. 사막의 공기는 참으로 서늘했습니다. 나는 미리 캐리어 3개를 차에 실어두었습니다. 겉보기엔 외교문서 운반용 가방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옷가지와 딸의 인형,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학교 안 가요?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거울로 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학교 말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야.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장 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붉은 모래가 마치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 순간 누가 우리를 붙잡는다면 그 자리에서 총을 맞아도 이상할 게 없었지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새벽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로 위엔 가로등 하나, 그리고 간간히 순찰차 불빛만 깜박였지요. 내 손은 운전대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고 아내는 뒷좌석에서 딸의 어깨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누가 물으면 뭐라 대답할까? 출장이요. 평양 출장이라고 하겠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귀국길이 아니라 탈출길이라는 걸. 공항 근처 도착 2km 전 평소에는 없던 경찰차가 2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차를 멈추는 대신 속도를 줄이며 다른 길로 천천히 빠졌습니다. 돌아가는 거요? 아니요. 다른 문으로 들어갑시다. 외교관 출입문은 따로 있어. 외교관 전용 통로는 평소엔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근무자 2명뿐 그나마 나를 알고 있는 직원이었지요. 나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다. 내일 평양으로 가는 길이요. 대사님께 보고 드리러 갑니다. 그들은 별 의심 없이 통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 짧은 찰칵 소리가 내 생애 가장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내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잡히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릿속엔 플랜 B가 있었습니다. 만약 탑승 직전 누군가 우리를 제지하면 그 즉시 대사관 차량으로 되돌아가 우회로로 빠진 뒤 근처 외국 대사관 중 한 곳으로 뛰어들기로 했던 겁니다. 죽더라도 북한 보위부 손에는 잡히지 않겠다. 그게 내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내 여권을 받은 직원이 한참 동안 페이지를 넘겨보더군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잠시만요. 그 한마디에 온몸에 피가 식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 대사님 평양 출장입니까?
좋은 비행 되세요. 그제야 숨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자 아내가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은 눈치를 보며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치는데 나는 도무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정말 내가 조국을 배신한 걸까 하는 죄책감이 덮쳐왔습니다. 창밖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내려다보며 나는 그 땅 어딘가에 있을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어머니는 날 어떻게 기억하실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나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뜨거운 물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희미하게 떠오른 건 내가 어린 시절 뛰놀던 함경도의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강냉이죽 한 그릇 얻으려 장마당에 줄을 서 있던 그때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지요. 성아, 사람은 거짓말에 속아 살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 그땐 단순한 교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이미 체제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그 말의 뜻을 진심으로 이해했더라면 나는 더 일찍 자유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방콕을 경유해 제3국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첫 경유지는 태국 방콕이었습니다. 그곳엔 한국 대사관이 있었고 나는 이미 은밀히 연락을 취해두었지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나는 짐도 찾지 않은 채 가족의 손을 잡고 급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내는 창밖만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요. 그 길로 우리는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지키던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여기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쿠웨이트 대사대리 리철성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망명을 요청하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내 50년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동시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사관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그곳엔 낯선 얼굴의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 대사대리님 정말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겁니까? 나는 숨을 들이켰다가 한 단어만 꺼냈습니다. 예.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보호합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지난 30년의 공포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방콕의 밤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모르는 낯선 세상. 대사관의 보호시설에 머물며 우리는 며칠을 거의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북한 측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가 몰래 정보를 흘리지 않을까? 매일 새벽마다 폭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은 그렇게도 외롭고 그렇게도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구름 아래로 펼쳐진 한반도의 산맥이 보였을 때 나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토록 멀게만 느꼈던 남조선의 하늘이 이제는 내 눈앞에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아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던 두려움이 처음으로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맞은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충성맹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나는 그 빛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자유의 냄새구나. 그날 점심 정부 관계자들이 간단한 도시락을 내왔습니다. 김치 한 조각, 달걀말이, 흰쌀밥. 그런데 그 밥 냄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양에서 먹던 밥보다 훨씬 단순했지만 처음으로 누구의 명령이 아닌 밥을 먹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부가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서 가족과 함께 첫잠을 청했습니다. 낯선 침대에 낯선 공기, 창문 너머엔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지만 내 귓가엔 여전히 평양의 확성기 소리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혁명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라.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단지 자동차 경적 소리였다는 걸 깨닫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웃었습니다. 자유란 이런 거였나 싶었습니다. 사회로 나왔을 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고 돈 대신 카드로 계산을 하더군요.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내가 내릴 역을 놓쳐 몇 번이나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처음이시죠?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그만 울어버릴 뻔했습니다. 북한에선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순간 그게 의심으로 이어졌는데 여긴 다르더군요. 이곳에선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리철성 아니 이철성. 저는 이제는 서울의 하늘 아래서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엔 내 어머니와 장모님이 남아있기에 매일 밤마다 마음 한켠이 쓰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딸에게 진실을 가르칠 수 있는 세상에서 삽니다.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운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서울거리를 걸을 때 신호등 하나를 건너는데도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밤이면 북한의 가족이 꿈에 나왔고 눈을 뜨면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명령 없이 웃고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세상. 그 평범함이 내겐 기적이었습니다. 가끔은 밤마다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나는 여전히 평양대사관 책상 앞에 앉아있고 벽에는 사라졌던 그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장군님의 미소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지요. 그러면 나는 속삭입니다. 이제 당신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겠소. 그리고 눈을 뜨면 서울의 새벽 공기가 코끝에 스칩니다. 이곳에서 나는 다시 외교관이 아니라 단지 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얻은 가장 큰 자유입니다.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림 한 장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어쩌면 그 그림 덕분에 진짜 세상을 본 건 아닐까.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그 체제 속에서 오늘 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본다는 건 두려운 일이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사는 건 죽음이요. 당신이라면 가족과 조국 그리고 목숨을 저울에 올려두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